오늘은 주요 데이터 몇 가지, 그러니까 상황만 몇 가지 점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하락은 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유럽장이 세게 하락한 거에 비하면 미국 장은 선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 끝나고 선물은 좋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어제 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보시면 이제 장 오픈하고 나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그렇고 우리나라 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는 그렇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 내려오다 팅팅 튄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 지표 중에서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아직 ISM에서 발표는 제조업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와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겠네라고 하는 게 월요일 미국에서 장을 들게 만들었고, 화요일 날에는 또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JOLT 보면 일자리 고용이라든가 그만두는 거, 그 다음에 일자리 숫자 이런 것들 볼 때 정점을 치고 이렇게 좀 흘러내려가는 모양이 보인다고, 계속 추세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기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은 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냐?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속도가 낮아진다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멈추고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경기가 수축한다는 얘기거든요. 장기적으로 추세에는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CME도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제 최종적으로 CME를 보면 내년도 2월까지 금리를 연준이 올려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4.75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0.75 올리고 12월 달에 0.5 올리고, 내년도 2월 달에, 1월은 없거든요, 연준회의가. 2월 달에 0.25를 올리면서 4.75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월 달께쯤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중에서 이제 모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난번에 잠정 판매인가 신규 판매인가, 하여튼 판매량이 살짝 주택시장이 들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안 좋습니다. 이제 모기지 대출 30년 이자율은 6.75나 됐고요. 모기지 신청 건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주간 신청 건수가 이게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기지를 이용해서 구매한 건수, 요 지수도 줄고 있죠. 시장 자체 인덱스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스가, 이게 예를 들면 금리가 낮은 쪽으로 갈아타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금리 상승에 서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주택이 정점을 치고 있고, 주택이 정점 치는 걸 왜 굳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 주택가격 상승이 결과적으로는 그 주거비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마도 그 부분이 좀 누그러질 수 있는,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합의해서 이제 EU가 발동을 해서 6일 날부터인가 시작한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펙에서, 이거는 한지숙 기자께서 헤럴드 경제에 올린 10월 6일자입니다.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석유가가 급등했어요. 보시면 이게 이런 얘기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 들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지난번에 뉴스보다 100만 배럴 감산 예상 이런 게 나왔는데, 200만 배럴까지 나오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또 어느 선에서, 언저리에서 멈출 건데, 오펙도 아마 그걸 바라고 있겠죠. 80달러 중후반대에서 있기를 오펙이 아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최근 내려온 것 때문에, 이거는 NEST에 나온 데이터인데, 위에 있는 게 그 브렌트이고 밑에 있는 게 우랄가 러시아 석유거든요.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 머리 들려 올라가고 있고, 이 두 가지의 갭이 제재가 있건 없건 간에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초반에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일정 부분 올라왔는데, 이 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한 22% 정도 싸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이렇게 가격 상한제로 한 게 과연 여기 얼마 이 스프레드를 더 늘려서 가격 이게 스프레드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러시아산 석유가 가격이 더 싸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렌트나 전체적인 오일은 밑으로 끌어내리겠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펙이 계속 공격적으로 감산을 하게 된다면 유가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난리를 쳤던 이런 때 있잖아요. 유가 상당히 많이 깨졌을 때 그렇게 보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유가가 또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하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얘가 상당히 호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반등하면. 근데 이게 참고사항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 기술적 분석상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건 이제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걸로는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주봉을 보면 이 주봉 보시면 이게 2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이 빨간 게. 이 2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면 머리를 맞고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반등하게 되면 2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했을 때부터 매도 포지션을 줄이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거면 20주 이동평균선을 그려가지고 이거 어디에 나오냐면 네이버에 나옵니다.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에 증권에 가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금융홈 여기 국내 증시 가셔가지고 여기서 뭐 밑에 나오나? 이렇게 안 봤는데 내가 이걸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 증시에서 그 화면을 눌렀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동평균선은 그냥 기본으로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는 장이 조금 더 난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파란 거 얘가 2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얘가. 근데 얘 2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저점도 상대적으로 강하고 우리나라는 저점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20주를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내려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정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 확장 면에서도 리세션이 실제로 우려되고 그러면 한 20% 조정은 받아요. 일반적으로. 적게는 한 15%에서 많게는 20% 넘게 25 정도씩. 지금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깨진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깨졌으니까. 중요한 건 얘가 이제 향후에 내년도에 이런 부분을 지나고 나면 올라갈 거냐. 그게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게 이미 보여드렸지만 고용지표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고용지표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가계에 충격이 직접적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 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지표까지 안 좋아지면 경기는 하강 국면에 대한 방향을 상방으로 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될 때 이걸 상방으로 틀어주게 만드는 게 사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가지고 그 상황을 좀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정 부분 살짝 내린다고 해서 그럼 상황 전환이 되겠느냐? 그건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영국에서 감세 정책을 펼쳐갔는데도 불구하고 감세 정책을 펼친 것이 경기 부양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금융시장의 세차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것처럼 상당히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슈가 또 발생해서 주식시장이 세차게 아랫방향으로 내몰릴지 모른다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번 같은 경우는 수습이 좀 됐거든요. 근데 수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지금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도 9월에 파산하면서 폭락했던 것처럼 트리거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위험 관리 쪽에 치중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국채를 매집해야 되는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씩 매집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한꺼번에 다 매집을 하지 않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이제 CPI 지수가 좀 잠잠해지는 게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4.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미 국채가 한 3.6대 정도 있나요? 국채가 3.7에 있네요. 아직도 1%의 갭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장단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얘가 죄송합니다. 얘가 기준금리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게 정점을 치고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확정을 질 수는 없고, 다만 지금부터 이제 나눠서 조금씩 사는 패턴을 보이면 될 것 같고, 이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점진적으로 매집하는 형태로 가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 그래서 주식을 정리하면 국채 쪽으로 넘어가는 패턴을 보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